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년후견인 제도 일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의 필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인 성년후견인의 통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신상을 위하여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령 피후견인을 데리고 병원을 간다든지 피후견인을 간호해야 하는 등 업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입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전 필수적인 절차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대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의 특징은 피후견인의 포괄적 대리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자신의 권한을 오로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행사할 경우 피후견인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이를 위험에 놓이며 결국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거주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판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선고된 제주지방법원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동생이 식물인간이 되자 그 형이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의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지고 형은 자신의 명의의 빌라를 구입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후견 감독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법원이 형에게 동생의 보험금을 돌려줄 것을 지시하였으나 형은 이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동생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후견인 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은 횡령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의적인 측면에서 판결의 결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성년후견인인 형과 피후견인의 동생은 동거 친족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데요. 성년후견인인 형은 비록 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친족 상도례 규정에 따라 그 형을 면제받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앞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성년후견인인 형에게 친족 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직계 혈족 내지 동거 친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친족 상도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해당 판결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 및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친족 상도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례적인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년후견인의 통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하여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다음번에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 등 시설에 수용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